오산부터 조치훈까지 주력군 앞으로 미군 투입과 스미스 부대의 희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방어선이 뚫리고 적이 철교를 이용해서 도하를 합니다. 북한군은 그 미군이 참전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미군 정원 부대가 오기 전에 부산까지 점령하자, 그렇게 해서 공격을 서두르게 됩니다. 6월 30일 날 북한군이 그 한강에 하나 남은 철교, 파괴가 덜 된 곳으로 이렇게 판자라든지 철판을 덧대어 가지고 도하를 준비하게 됩니다. 한강 방어선에서 국군이 사격을 하고 또 미 공군기가 한강 백사장을 포격하지만은 북한군의 도하를 저지하지 못합니다. 7월 1일 날 그 북한군이 도하를 하고 노량진 영등포 쪽으로 진출합니다. 결국 접전 끝에 한강 방어선이 뚫립니다. 춘천 방면에서 우리 군에게 막혀있던 북한군도 역시 전선을 뚫고 수원을 향해서 우리 군의 배후로 진출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맞아서 미군 전방지휘소, 미군 부대의 전방지휘소를 7월 1일 날 수원에서 대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미군 군의 전방지휘소가 대전에 있게 되면은 대통령은 그보다 더 후방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전에서 전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휘부는 더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7월 1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에서 전라도를 거쳐서 부산에 갔다가 부산이 너무 멀리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대구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 국군도 그 육군 본부를 수원에 있었는데 7월 3일 날 대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 지휘부, 미군 지휘부, 국군 지휘부 전부 후방으로 뒤로 대전으로 이동하게 되고, 국군은 서부의 1개 사단과 혼성 4개 사단, 중동부 2개 사단, 합쳐서 총 7개의 사단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스미스 부대가 사실 굉장히 무리한 것입니다. 스미스 부대라는 건 한 개 대대입니다. 한 개 대대가 북한군 주력이 내려오는 경부 축선으로 이렇게 적을 막아놨습니다. 거의 우리가 심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자칫 희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북한군의 전력에 비해서 미군 전력이 굉장히 약하죠. 일단 유엔군 입장에서는 터진 본물을 일단 막자, 작은 그런 부대밖에 안 되지만 일단 막아 나서자,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수원 바로 아래 오산이죠. 오산 근처 경부선 도로와 철도가 지나가는 중미령이라는 언덕에 진지를 거쳐갑니다. 이 중미령에는 지금도 전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미령으로 남쪽에서 올라온 스미스 1개 대대가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중미령에 진지를 설치하는데, 중미령에서 두 개 중대를 이렇게 좌우에 전방을 향해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측면 보호를 위해서 측면에 또 1개 중대, 그래서 3개 중대가 배치가 되고, 그것보다 더 후방에 있는 수청리, 여기에 야포 부대를 배치합니다. 105mm, 지금 치면은 굉장히 약한 대포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포 위력이 있었죠. 105mm 대포 야포 부대를 후방에 배치해서 앞에 있는 스미스 부대를 엄호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스미스 부대에는 75mm 무반동포, 그리고 2.36인치 바주카포, 그리고 박격포, 기관총, 이런 무기들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남하합니다. 이 북한군 전차를 보면은 맨 먼저 도착한 북한군 전차 부대는 길을 따라서 그대로 스미스 부대를 관통해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불안하죠. 그 전차 부대가 후방으로 그대로 돌파해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미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데, 이어서 북한군이 전차를 앞세우고 보병과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미 24사단 천병부대 스미스 부대 406명입니다. 스미스 중령을 지휘관으로 합니다. 찰스 브래드포드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적 전차 포격으로 희생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바주카포는 발사를 했지만은 적의 전차를 파괴하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가 사격을 하게 되면은 위치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전차에 포격을 맞아서 미군 희생자가 많이 나오고, 또 적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내려와서 포위를 했기 때문에 포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7월 5일 날 스미스 부대가 포위를 뚫고 평택에 도착했을 때는 병력의 절반밖에 없었다. 그 실제 숫자는 보병 150명, 포병 30명이 전사 혹은 실종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산에서 이렇게 중미령이 뚫리니까 미군 딘 소장의 24사단 한 개 연대를 투입해서 평택을 막아나서도록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경부 축선상에 이렇게 부대를 주로 배치하고, 또 혹시 우회할지 모르니까 안성으로, 내륙 쪽의 안성으로도 부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똑같습니다. 북한군 전차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선이 돌파당하고 천안이 화염에 휩싸이고 34연대는 지휘관 마틴 중령이 전사합니다. 조치원에서도 딘 24사단의 21연대가 역시 북한군에게 뚫리고, 이때 북한군은 이건무의 북한군 4사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굉장히 실망합니다. 미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고 최고의 군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북한군에게 이렇게 계속 패하고 계속 후퇴를 하느냐. 이승만 대통령은 군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외견적인 그런 의견에서 미군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미군이 여기서 사실 승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병력수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적 주력군 앞에서 한 개 대대가 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고 뒤에서 연대입니다. 연대가 가서 또 어떻게 싸웁니까? 적은 수개 사단인데 한 개 대대 연대, 그리고 병력이 절대적인 열세죠. 그만큼 미군도 이미 2차 대전 끝난 지 오래돼 가지고 군부대 해체된 것도 많고, 또 미국 본토에 있는 부대는 무장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일본군 점령군들이 왔습니다. 점령군은 기본적으로 전투부대라기보다는 경비, 경계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가 왔으니까 상당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병력도 그렇지만 무기도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대전차 로켓포 있고 무반동포가 있지만은 전차를 부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차를 막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포병대가 대대 포병대가 있었지만은 후방 사격 지원으로 해서 역시 또 전차를 부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막지 못하고, 당시에는 미군에게 전차나 장갑차도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군단 포병 없었죠. 항공기 사격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원 사격이 불가능한 그런 단일 부대가 가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계빈 사단장이 공수부대를 인솔해 가지고 독일군 후방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이 전차와 대포를 가지고 이렇게 반격을 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이렇게
공수사단의 경우에는 무기가 굉장히 그 가벼운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차나 대포를 가지고 와서 쏘면은 사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적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미군이 아주 그 무기가 좋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공수사단을 후방에 침투했을 때는 그 대포라든지 이런 중화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군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미군 전차와 장갑차, 대포 이게 와가지고 그때서야 독일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차와 대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다가 국군과 협력 방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라든지 이런 거와 공조를 해서 했으면은 조금 북한군을 식별하고 방어하는데 협력적으로 했으면은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또 미군 포로도 적산이 발생했다. 우리 현지 지형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퇴한다는 것이 뭐 적의 지역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포로가 많이 생기죠. 그러나 이 미군 참전은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희생을 각오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조치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에 미군이 참전한다. 이런 것을 북한이나 소련, 중국 공산당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준 사건입니다. 이거 이제 간단치 않게 됐구나. 이게 대한민국 군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세계 최강의 미군과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공산 정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게 되죠. 미군이 준비가 덜 되고 또 장비가 부족한 가운데 투입한 것도 그 침략자 격퇴 의지 그리고 이 아태 지역의 공산주의 확산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조금이라도 빨리 격려해서 이렇게 실망이나 패배감 이런 거 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미군이 약한 군대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샀지만은 전국적으로는 북한의 자만심을 자극해서 결국 북한이 아주 무리하게 낙동강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또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결국은 이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 스미스 부대가 오고 미 24사단이 투입하는 시기에 즈음해서 전투 양상의 변화가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육전에서 계속 밀렸는데 해상과 공중에서 미 해공군이 나타났죠. 그래서 공군기 폭격, 그리고 해안 쪽에서는 해군 함정의 그 함포 사격, 이런 것이 북한에게 굉장히 큰 지장을 주고 결국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미 공군기에 의한 북한군 전차 파괴, 이것도 굉장히 위력적이었습니다. 공군기가 와서 북한군 탱크를 저격하는데 탱크가 백발백중으로 파괴됩니다. 그만큼 공군기 위력이 컸습니다. 나중에 북한군이 그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아주 그 탱크를 은밀하게 숨긴 것도 결국은 비행기에게 파괴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북한군에는 뭐 대공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비행기가 아무리 폭격하더라도 거기에 대공포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격추시키지를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 미군기에 또 큰 역할을 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 스미스 부대, 특히 미 24사단의 역할은 그 미군이 한국전에 왔다. 북한군의 침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 조치다. 어차피 희생을 각오한 그런 조치였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